다음에 결제가 얼마나 편한지, 이런 것들이 뭐 화면 구성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회원수,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인프라, 이 세 개가 사실은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한 KFS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가면 뭘까요? 앞으로 자동차는 기능적인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안전하냐 아니면 그런 기능적인 거. 앞으로는 아마 또 KFS가 자율주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게 중요한 KF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의 중요한 KFS가 뭔가를 반드시 정의하고 그게 고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업종에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업종의 본질이 뭐냐. 예를 들면 그러면 교회에 성공하게 된 KFS는 도대체 뭐냐? 교회 KFS. 제가 첫 번째 보면 교인수 같아요. 뭐니 해도. 제가 예전에는 막 목사님들이 교인수 막 자랑하는 게 아니 목사님 맨날 교인수만 자랑하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척교회 다녀보니까요 교인수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일개 성도인 저도 교인수가 익히는 중요한 거를 느끼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느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한 2년간 교인수가 20명 내외에서 늘어나지 않으니까 엄청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수가 진짜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인수가 많아지려면 결국은 뭐 말씀이 좋아야 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교회가, 이런 것들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KFS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즈니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뭘 한다고 그러면 나의 KFS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 내 인생의 KFS는 도대체 뭐지? 이것도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서 뭐 개인의 라이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KFS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MBO는 경영학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과 목표가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목표는 세우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수정해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이 목표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웨일즈 국제학교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슬로건이 있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하나가 꿈 갈로 열고 별 하나가 걸리고 꿈을 갈로 닫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별의 의미가 뭔지 아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학생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월드컵 우승을 하면 별을 자기 그 국가대표 마크 위에 별을 새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우리 월드컵 우승해보자는 그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늘 목표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장기 목표는 뭐냐? 숫자로도 관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으로도 관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장기 계획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계획도 있고요, 월간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 주간 계획, 뭐 1계획까지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분석합니다.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으면 왜 안 됐느냐. 월 단위로는 주간 단위까지는 분석을 우리가 안 하지만 월 단위로는 반드시 분석합니다. 성공 요인이 뭐고 실패 요인이 뭔지.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트래킹합니다. 그럼 변화가 보입니다. 숫자를 계속 관리하면 눈에 변화가 보여요. 그때 이상 징후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냥 누가 직관으로 다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은 숫자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의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게 KPI입니다.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숫자를 관리합니다. 숫자 이게 변화가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의 변화, 아니면 판매율의 변화, 판가율의 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 고객 수의 변화, 아니면 우리 매장 수의 변화,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을 이상 하는 매장의 수, 아니면 2억 언더로 하는 매장의 수, 이런 것들을 KPI로 다 관리합니다. 패션 업계는 매장의 수도 중요하지만 점당 매출이 얼마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점 하나의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그런 거를 다 숫자로 관리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KPI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싶어서 교인 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예를 들면 이번 주일에 오신 교인 수가 얼마가 되고, 학생들의 참석한 숫자가 얼마나 되고, 뭐 여름 선거에 참석 숫자가 얼마나 되고, 이거를 한 해 보면 그냥 단건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시계열로 갖다 놓고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오묘함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가 재무제표라 해서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걸 월간으로 만드는 거고, 분기별로 만드는 거고, 연간으로 만드는 거고, 그걸 시계열로 연도를 쭉 해서 보면 변화가 보여요. 근데 그걸 단단히 끊어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KPI라는 거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보고 트래킹을 해보면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회도 이 KPI가 뭔가지를 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KPI랑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사결정입니다. 기업이든 우리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든 사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의 CEO는 거의 매번의 의사결정입니다. 제가 뭐 앉아서 뭐 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고민하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다시 재보고 받고, 또 더 이상하면 회의하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잘할 건가가 기업에 있으면 되게 중요한데, 그 옛날에 그 베인앤컴퍼니라고 컨설팅 회사가 만든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의사결정은 속도, 그다음에 퀄리티, 실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일 확률이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보고 때 악수 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의사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의사결정하고 수정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행하다가 뭔가 틀어지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CEO가 딱 되고 나서 제가 이제 결정하는 걸 엄청 고민을 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아니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 CEO가 아니냐고, 그 CEO 못하고, 아니 CEO면은 결정 잘 바꾸면 되지 뭐. 빨리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안 바꾸는 게 문제가 돼요. 사실 자기 자존심 살리더라고. 이게 남한테 똥 안 말리더라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바꾸라고. 빨리 바꾸면 의사결정이 잘못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빨리 안 바꿔서 문제가 돼요. 당신 CEO니까 바꾸라고. 바꾸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래서 저도 의사결정을 되게 빨리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하려면 권한이 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흔한 그 결정권자가 매번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많이 해요. 로지컬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리저너블하게 결정하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우리 결정권자 CEO나 사업부장은 이렇게 결정하더라. 그러면 자기도 빨리 결정할 수 있어요. 보고서 쓰는 시간 많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보고서 빨리 써서 보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권한 이유를 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은 가장 빠르잖아요. 근데 그걸 결정 못하고 팀장한테 보고하고, 팀장이 다시 사업부장한테 보고하고, 사업부장이 다시 뭐 사업본부장한테 보고하고, 사업본부장이 다시 사장한테 보고하고, 이러면은 한 2, 3일 걸릴 게 두달 걸리거든요. 검토하라. 그런 식으로 권한을 이해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근데 여기는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믿을만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놓고 권한을 이해해요. 그래야지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쓸데없는데 소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근데 기업에 가보면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가 보면 쓸데없는 데로 시간을 엄청 소비하고, 왜? 다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합의 사인 다 받아야 되거든요. 왜? 자기 책임을 져요. 마찬가지거든요. 기업 합의 사인 엄청 많습니다 다 받으려면 출장 가고 이러면 또 뭐 한 일주일 건너뛰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법은 빨리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잘못됐을 때 빨리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항상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권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소통, 커뮤니케이션. 요즘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9시 반까지 밖에 못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 태그 때문에. 빨리 좀 하겠습니다. 소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말을 안 들어요. MZ세대들이 말을 안 들어요. MZ세대들이 움직이는 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게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막 하지 말라는데 이래요. 근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걸 왜 제가 해야 되나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게 점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소통의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동기부여하고 조직을 정렬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거에 끊임없이 구성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를 웨일즈 국제학교에 가서 제일 힘도 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목사님들이니까 그냥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상황에 빨리 적응한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웨일즈 국제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회사 가서 출산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느냐. 말귀가 밝으면 된다.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출시할 수 있다. 근데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한 게 있으면 빨리 알아듣는다. 그거를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게 있으면 빨리 알아듣는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서 독서를 하거나 책을 읽어봤으면 훨씬 빨리 알아듣는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기, 경험하기, 독서하기를 어릴 때부터 해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야지 사회에 나와서 출세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챕터입니다. 경영과 조직 운영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경영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가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35년 동안 하면서 새로운 그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나올 때마다 교육시켜줬어요. 재결치가 지휘할 때 지휘급 막 배우다가 또 테스나 할 때는 테스나 막 배우다가 뭐 요즘 뭐 AI 막 배우다가 그런 식으로 기업체는 이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트렌드를 읽는 조직이 미래를 선점한다. 그다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AI가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존재의 운영 방식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시대 흐름과 트렌드 변화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위의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위의 상황에 적응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교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을 해보면서 가장 느끼게 많은 데가 고정비용이에요. 이 고정비용이 많아지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웬만큼 돈을 받아서 고정비 다 돼가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임차료, 수도 방역비 이런 고정비를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될 거냐. 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동비는 예를 들면 제조원가다 이런 건 계속 변동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준동 변동비는 광고비라도 물려요. 그 많이 팔면 광고비 많이 들어가고, 많이 팔면 변동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절대 금액은 있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게 되는 게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환율의 변동 이런 거는 영업의 수익 비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손익 계산서에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교회의 재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그 고정비를 가장 작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페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은 리더십.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리더십이 조직의 성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크기가 조직의 크기라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리더의 정의는 사람들을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잠재력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야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였다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웃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창문형 리더가 거울형 리더가 있습니다. 창문형 리더는 이런 겁니다. 창문을 열고 야 너 뭐해? 너 제대로 했어? 이런 게 창문형 리더입니다. 거울형 리더는 거울을 보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거울형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에게 필요한 대목은 통찰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제가 CEO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끼는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그 직원이, 그 팀장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내 이렇게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업의 CEO 치고 성격 좋은 사람이냐고, 기업의 임원 치고 성격 좋은 사람이냐고. 진짜 맞습니다.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빨리 하지 않으면, 빨리 의사결정하고 치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임원 CEO가 될 수 없거든요. 진짜 성격이 더럽거든요. 근데 인내를 해야 되더라고요. 막 깨면 반발심만 생기지 변화하지 않더라고요.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CEO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야 인내하는 게 진짜 어렵고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소통력, 그 다음에 책임감,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런 것들이 리더에게 어렵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관리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가능하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죠. 우리 목사님들은 뭐 명상이나 묵상이나 기도나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운동을 많이 추천드리고 특히 달리기를 꼭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추천드리는데 유튜브에 생로병사의 비밀 슬로우 조깅을 검색해요. 그럼 거기 슬로우 조깅이 나오거든요. 저보다 더 잘 가르쳐줄 겁니다. 꼭 하세요. 내일 제가 시간을 내서 강의하기 전에
달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리더십의 가장 좀 어떠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니까 그 목사님 리더십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시면 그 CEO라는 책이 있거든요. 최고 경영자 예수 그걸로 번역됐더라 한국에. 거기도 보면 그 여자 작가가 CEO가 기업 경영 그 예수님의 그 기업 경영이 어떻게 적용되는 이런 그 나열을 막 해놓은 거거든요. 제자와 운영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서번트 리더십 그 챕터 그런 리더십 잘 정리해놨고 뭐 요즘 저 첫째 피트나 재민이한테 보면 잘 알려줘. 제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근데 리더십이 되게 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직 구성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MZ 세대들이 한 30, 40%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가늠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까라면 깎고 뭐 시키면 시키고 밤새 하고 뭐 퇴근하면 야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러면 밤새서 만들어서 책상 앞에 갖다 놓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6시간이 땡땡입니다. 6시 10분 되면 9시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리고 9시에 하면은 그 8시 55분 돼야지 겨우 뭐 한 50% 60% 차고요. 9시 땡 되야지 거의 한 90% 차고요. 한 10%는 찍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는데 옛날엔 막 눈 마주치면 막 뛰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눈 안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딱 하나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얘네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도 지금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저녁 회식이 없어졌어요. 저녁 회식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제가 런던에서 근무할 때 런던 법인장 할 때 직원들하고 저녁에 회식하자 그랬더니가 OT 수당 달라고 그랬어요. 2006년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저녁에 회식하자고 하면 OT 수당 달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완전히 회식이 달라졌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평가도 지금 옛날에 우리 다 뭐 상대평가 했는지 거의 절대평가가 다 바꿨어요. 그리고 리더의 역할도 권한 중심에서 영향력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지시 중심에서 코칭이나 서번트 중심으로 다 리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팀장 시킨다고 하면 시타를 해도 되게 많아요. 보통 팀장 수당이 40에서 50% 주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해요. 힘들다. 말을 안 듣는데요. 자기가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팀장 시켜주면 좋아했거든요. 요즘 싫어요. 그 정도로 리더십의 변화가 많이, 리더의 그런 구성의 변화고 리더십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학습의 자기주도 학습이 있죠. 그래서 자기주도 업무를 해라. 우리 옛날에는 야 오너처럼 일해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너하고 같이 한 17년을 일해봤어요. 근데 월급쟁이는 절대 오너처럼 일 못해요. 그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주식을 주든지 해야지 가능하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오너처럼 일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해라. 그게 결국 네 실력이 된다. 네 실력이 돼야지 너 이 분야에서 다른 데로 이동도 할 수 있고 네 캐리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왜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동기부여가 서투르거든요. 그리고 실행력이 좋아져요. 근데 시켜서 일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대표팀으로 간다니까요. 휴가 간다니까 휴가. 낚기가 없어요. 휴가 갔는데요? 전화하면 너 어디 갔냐? 오늘 저 휴가인데요? 야, 그거 보고서 쓰기로 했잖아. 휴가 갔다 와서 쓸게요. 이런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나 이런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그 꼬시기도 하고 네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커리어 관리를 해서 저희들도 우리 평가를 할 때 분기 단위로 팀장하고 팀원하고 면담을 했어요. 계속 너는 이렇게 되고 해서
피드백 주고 계속 그런 코칭 과정을 계속 거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주도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회의하면 거의 녹음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쌍욕했다 그러면 바로 그 블라인드에 올라옵니다.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조직은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야 돼요. 혁신은 조직 문화에서 시작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이런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가 내재돼야지 변화와 혁신이 있고 그 정재승 교수가 지금 12발짝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고요. 에너지는 25%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뇌를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뇌를 많이 쓰면 우리 뇌는 효율화에 대해서 움직이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돼요. 몸무게 2%밖에 안 되고 에너지는 25% 써야 돼요. 뇌가. 그러면 점점 에너지 적게 쓰는 대로 우리 몸은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는 거는 생각하고 변화할 때 엄청 써야 돼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피곤하잖아요. 고민 없이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가장 안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근데 우리 매장 점주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매장 점주님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바뀌는 게 진짜 힘들더라. 이 책에 보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게 그 정도로 어렵다. 근데 언제 변하느냐? 안 걸렸다고 죽을 병 걸렸다고 하면 변하더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나쁜 거 먹고. 근데 습관이 엄청 무서운 게 그리고 병 나으면 다시 원상 들어가면 재발해서 죽더라. 그래서 우리가 혁신하고 변화하는 거는 우리 몸을 속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 어렵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잘 고민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실행력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쭉 되는데요. 실행력은 실행이 결과를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 전략을 만들고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행은 CEO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전략 방향, 계획, 실행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실행은 전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련자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은 플랜, 계획을 만들고 do, 실행하고 see, 다시 감사라는 표현도 쓰고 다시 보고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고객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거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실행되고 이게 그 관점에서 제대로 실행됐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콧 벨스키라는 친구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실현되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아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만은 부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실현은 아이디어와 조직과 실행력,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 리더십들이 모여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뭔가를 일을 할 때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 사고의 틀은 뭔가 하면 1단계는 현상의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합니다. 현상의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하고 그 분석하는 거에 데이터들을 막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할 때 항상 이 관점을 머릿속에 넣고 그 업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볼 때는 항상 가설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직감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경험을 가지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걸 세운 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뭔가를 찾아냅니다. 그럼 가설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찾아내면 그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것은 더 수월해지고요.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 방안은 더 수월해집니다. 원인을 거의 반대로 뒤집으면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경험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LG그룹의 진단팀에 4년 있으면서 우리 그룹 회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보고서의 툴이었습니다. 4년 동안 똑같은 툴을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이 회사를 가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D에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더 충원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더 지금보다 배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거기에서 부서를 이제 회사를 바꾸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제 나름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이 툴이, 사고의 툴이. 그래서 네슬라라는 그 저기 유가공 그 판매 업체는 홈페이지 리포트를 하는 걸 합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 액션 플랜을 만들고 이걸 한 페이지에 다 적으라고요.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고 한 페이지에 다 적죠. 제가 LG그룹에 있을 때 한 회사를 진단하면 저희는 한 10페이지 내외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뭐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많이 활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챕터에 기타 경영에 중요한 조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아나모리 가츠오라는 그 경영자가 교세라를 참여하신 분이고 옛날에 그 일본 항공을 구조조정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훌륭한 경영력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고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고집하는 성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성실하고 공평하고 공정함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숫자에 좀 밝아야 된다. 회계, 어카운팅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성격입니다. 목사님들이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들도 한번 이거를 한번 거울에 비추듯이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요직에 맞는 적임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경영학자가 했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배출하라. 그게 뭔가면 기업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엄격하게 통제가 필요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단순한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 회사와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 창문과 거울, 아까 창문형, 거울형을 구분하는 성숙한 사람.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에 항상 팀장이나 사업부장을 선정할 때 이거를 마지막에 꼭 봤습니다. 세상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남을 속이고 못되게 하고 남을 뭐 이렇게 갈구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이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짐 콜린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공 이유가 더 위험하다. 겸손함과 원칙의 유지가 중요하다.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깁니다.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망해간답니다. 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기업도 지금 한 50년 전 비교하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은 흥망성쇠가 많습니다. 근데 짐 콜린스가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단계에 거쳐서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3단계에 있다면 빨리 겸손함을 유지하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성공 신화로 갈 수 있는 거를 이걸 진단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수하는 기업에 또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뭔가하면 로얄 터시셀 그룹이라는 그 컨설팅 그룹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오래 살아남는 기업은 변화에 유연하답니다. 환경에 되게 민첩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정책성과 응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관대함이 있답니다. 그리고 보수적 재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공격적으로 하지만 흑자도산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한답니다. 제가 4가지 챕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업에서 하고 있고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제 경험을 진을 녹여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저도 40년 된 신앙이 되어서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그런 요구 사항을 어떻게 잘 수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로 자꾸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게 오늘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뭐 질문할 거